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재와 미래 그리고 끝맺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어떤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인문학적인 좀 이런 주제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무병장수하고 싶잖아요. 진시황도 중국을 통일하고 영원히 살기 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의학 쪽에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프 힌턴 교수님인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이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이 폭발적인 성장에 시발점을 연 교수님이거든요. 2016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의대에서 방사선 전문의 교육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전문 뭐 X선, 엑스레이, 초음파 뭐 이런 거죠. 앞으로 5년 이내에 딥러닝이 방사선 전문의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발끈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이분 말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 AI 기술이 건강과 관련한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카카오 브레인에서 이 우리나라의 주요 병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의료 영상 진단 솔루션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사선 진단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우리 심장 계속 모니터링 하거나 아니면 뇌졸중, 치매 이런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또 암 같은 거 진단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할 때 이거는 새로운 약품을 개발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들을 다 이렇게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의학 쪽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공지능의 이제 밝은 면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들은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트롤리 딜레마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 있잖아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 그분도 마이클이네요. 마이클이 공부를 잘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님 그 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 기차가 철로를 따라서 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차가 멈추지 않고 쭉 달려가면 그 앞에서 일하고 있는 5사람을 치어서 죽일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철로는 이렇게 길을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결정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레버를 돌리면 이 경로를 바꾸어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레버를 당기면 5사람이 사는 대신 한 사람이 죽는 뭐 이런 5사람을 살릴 것인가 한 사람을 살릴 것인가 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이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네가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막 달려가다가 자기 앞에 5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멈추고 쭉 가면 5사람이 다 죽어. 내가 핸들을 딱 틀려고 보니까 저쪽에 한 사람이 있네? 그럼 핸들을 틀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자율주행차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에는 자율주행차는 이미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공리주의적 결정,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철학이라면 5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생명 어느 쪽이 더 귀해? 5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지. 그러니까 이 레버를 잡아당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도록 할 거고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어느 경우에든 5사람이 죽건 한 사람이 죽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행동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용납 못해가 되면 이 사람은 레버를 당기지 못할 거고 기차는 쭉 달려서 5사람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지 못한 건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고 하면 이 트롤리 딜레마를 해결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다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운전면허 할 때 필기시험 보시잖아요. 필기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앞에 5사람이 있어요. 5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핸들을 안 튀면 5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핸들을 튀면 한 사람이 죽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이런 문제를 필기시험으로
보시고 운전면허 따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있을 법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는. 브레이크 밟고 멈춰야 되는 거죠. 핸들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걸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쓰잘데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럼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런 문제 고민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 이건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혹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신 분 계실까요? 이게 좀 연식이 된 영화긴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초능력을 가진 그 세 존재가 있어서 이 존재들이 어떤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요.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서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율 제로를 만드는 뭐 이런 영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의 어느 지역에서 이 하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전과가 있고 뭐 등등등등등 뭐 인종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B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들어가 있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범죄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용의자를 체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용의자를 구속할지 구속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때 이 하트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딱 넣으면은 아, 그 사람은 누구누구인데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구속해. 아니, 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구속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의 정보를 얘가 준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보면은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90% 이상, 뭐 어떤 거는 좀 80% 이상, 이렇게. 그런데 저자가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던 정보 중에 보면 어떤 지역에 대한, 주소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범지대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 근데 우범지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꼭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잡힌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서 범죄자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학습시킨 데이터 자체가 편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결과가 아무리 정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편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변명을 할 거예요. 야, 이거는 결정을 해주는 기계가 아니야. 이 경찰을 도와주는 기계야. 경찰이 업무가 얼마나 많니? 그러니까 이 경찰이 너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할 때 이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경찰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범죄자 같기도 하고 범죄자 같지 않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을 딱 돌렸더니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요. 그러면 더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합니다. 범죄자, 얘는 일단 구속시켜. 그렇게 할 거예요.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딱 잡혀왔는데 얘도 범죄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100% 저는 합니다. 참고의 의미로 만든 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툴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내 잘못에 대한, 내 행동에 대한 평가를 사람에게서 받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확보한 인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그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또 제가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결과를 설명 잘 못한다고. 구속의 범죄자야 라고 했는데 왜 범죄자라고 평가했어 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나 교수님 그 킬러 로봇 이런 거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딱 요거예요. 아까 제가 자꾸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터미네이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런데 혹시 터미네이터 1과 터미네이터 2편 다 보신 분 계세요? 보셨죠? 그러면은 터미네이터 1편하고 2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오잖아요.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에 있어서 1편과 2편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2편을 볼 때 사실은 처음 한 10분, 20분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터미네이터 1편에서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쁜 터미네이터예요. 여기서는 주인공을 구하러 온 착한 터미네이터예요. 그래서 전 사실 터미네이터 2편을 보면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나쁜 사람인데 왜 제가 자꾸 주인공을 구하지? 이러면서 사실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둘 다 어쨌든 막 사람도 죽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로봇이 사람을 죽이면은 안 되고 착한 로봇이 사람을 죽이면은 괜찮은 건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야, 로봇이 감히 사람을 어떻게 죽여?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가장 훌륭한 전투기가 F-35 스텔스 전투기인데 여긴 어쨌든 다 유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잖아요. 사람이 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군인이니까 명령을 받으면 명령대로 수행을 하죠. 근데 하다못해 이렇게 폭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영화 속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저주저 하고 하다가 뭐 폭격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고민을 하다가 폭격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라도 겪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만약에 킬러 로봇이 나오면 그런 고민조차 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로봇 드론에다가 그나마 지금 드론은 사람이 조종이라도 하는데 인공지능 기능을 넣고 거기에 카메라 싣고 거기에 폭탄 싣고 그렇게 해서 일단 날려보내게 되면은 걔는 더 이상 사람이 제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얘가 누군가를 죽이는 거는 사람이 선택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로봇이 가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과연 그런 게 맞느냐. 뭐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리고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생사 결정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하는 게 맞느냐, 인공지능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킬러 로봇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미 우리 드론 있잖아요. 드론 있고 거기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 학습시키면은 예를 들어 제가 굉장히 뛰어난 세계적인 과학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적국에서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드론에다가 제 얼굴 열심히 막 학습시켜가지고 제가 다니는 곳에서 저를 막 찾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리고 폭탄 하나 싣고요. 그리고서 어느 날 제가 커피 들고 막 카페에서 룰루랄라 하고 딱 나오는데 쟤다! 라고 하면은 쟤한테 날아가서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고 폭탄 빵 터트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폭탄도 있고 드론도 있고 그 정도 인공지능 기술은 다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만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킬러 로봇을 만드는 게 맞을까요?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의사결정권자예요. 그럼 만들라고 하겠어요? 만들지 말라고? 여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들어요? 왜 저는 만들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만들지 말라고 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뭐 딸만 둘이어서 그렇긴 한데 제 아들이 어느 날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가는데
얘가 군대 가면 전방에 이렇게 배치를 받을 거래요. 휴전선에 가서 총 들고 이렇게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발표가 났어요. 아, 지금 우리 킬러 로봇 그 쫙 다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킬러 로봇 한 10만 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휴전선에 다 깔 거야. 이거 다 깔면은 그 요번에 군대 오는 애들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킬러 로봇을 만들지 안 만들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저는 찬성해요. 그러면은 저희 아들 안 보내려고.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누구나 쉽게 생각했을 때에는 아,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나가서 직접 전쟁 치르다가 죽는 것보다는 로봇이 나가서 싸우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인공지능 로봇이 나가서 싸우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는 정말 만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인공지능을 연구함에 있어서 고민하고 정말로 좋은 해답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트롤리 딜레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이런 거 고민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공지능의 현재 부분에서 요 마지막 장으로 이제 요거를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요 글귀를 이 책에서 찾은 건지 아니면은 딴 데서 제가 읽고 생각이 나서 쓴 건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은 수시로 등장한다. 그쵸, 맞죠? 그런데 그것은, 즉 기술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철이 좋은 것인가 혹은 나쁜 것인가. 우리가 철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칼을 만들면 그건 나쁜 거죠. 근데 철을 가지고서 사람을 살리는 메스를 만들면 그건 좋은 거죠. 즉 기술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좋은 기술이 되고 나쁜 기술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그 저자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쁜 인공지능이 있고 우리 좋은 인공지능 뭐 이렇게 했는데 나쁜 인공지능은 편향적인 인공지능, 그 다음에 가짜뉴스 많이 나오죠. 또 킬러 로봇, 저는 이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이런 것들, 이건 정말 나쁜 인공지능이죠. 하지만 뭐 자율주행, 건강관리나 신약개발 혹은 개인 비서, 실시간 통역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이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할 때 그거를 나중에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 지구를 점령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잘 써서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 저자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의 현재 부분에서는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맨 마지막에 인공지능의 미래와 끝맺음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저자분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분은 인공지능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한 강인공지능 있잖아요. 의식, 자아 이런 부분에 꽤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게 아닌 거는 뭐 인공지능을 흉내내는 거지 뭐 인공지능은 아니냐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는 그 의식 기계, 이 의식을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과연 구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런 주제들을 좀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생각할 수 있을까?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사실 저희 누구도 과연 생각이라는 게 무엇일까? 혹은 더 나아가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거, 그냥 눈 뜨고 있는 거 이게 의식인가? 그거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철학적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은 단지 원자가 모여서, 물질인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인가? 혹은 그 원자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신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뭔가 의식을 가진 존재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계가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잘 모르겠고 혹은 그런 의식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려운 이유는 결국 그런 것들이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쭉 길을 가다가 카페에서 갖고 온 커피 향이 나오면 참 기분 좋아지잖아요. 고소한 냄새도 나고 뭔가 하루가 상쾌해지는 것 같고 정신도 깨는 것 같고 편안한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 혹은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 밖에서 막 일을 하다가 시원한 맥주를 마실 때의 그 시원한 느낌. 늘 변방에 머무르고 있는 저희 나라가 이 골을 통해서 축구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의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저희의 의식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참 내가 왜 그런 느낌을 가지는지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다 하더라도 걔 앞에 이런 향이 나는 커피를 갖다 놓은들 걔가 정말 좋아요. 혹은 이런 걔 앞에 시원한 맥주를 갖다 놓은들 걔가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어쩌면은 지금 인공지능 시스템은 지금 나온 것들은 그런 척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을 이 저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강의 때도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 선수하고 이제 경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거 절대로 이세돌 못 이겨.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알아? 야, 아빠가 컴퓨터 공학과 나온 사람이야. 저건 절대 못해. 이랬어요. 웬걸요? 그냥 초장부터 그냥 이슬 내리 줄줄이 졌잖아요. 그래서 아주 제가 저희 애들한테 소위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알파고가 만들어지고 그런 바둑만큼 어려운 것이 이런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딥마인드에서는 스타크래프트도 잘할 수 있는 알파스타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알파고, 알파스타 이런 게임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과연 그 의식을 가진 기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저자는 그거는 좀 뭔가 하나를 잘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의식하고는 거리가 멀어.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셀리 앤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거 번역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냐면 여기 셀리라는 아이가 있고요.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같은 방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셀리가 공을 갖고 놀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자신이 갖고 놀던 공을 이쪽 바구니에다가 싹 넣어놓고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사이에 앤이 이 바구니에 있던 공을요 이 옆에 상자로 옮겨요.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셀리가 딱 들어왔어요. 셀리가 들어와서 자기 공을 다시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바구니를 볼까요? 상자를 볼까요? 그쵸? 다 바구니를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바구니를 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공이 이쪽 상자에 있는 걸 알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이 아니라 셀리의 눈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셀리의 눈으로 판단을 해서 공이 이 바구니에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른대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한 10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떤 의식의 한 예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일정한 학습을 통해서 잘 대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면 걔는 아직은 초보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어떤 그 의식을 향해서 의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공지능 기술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시는데 저는 꼭 뭐 그렇게까지 의식이 꼭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져야 될까? 예, 그냥 자율주행 잘하고 번역 잘하고 통역 잘하고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저자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이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좀 끝맺음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글은
사실은 이 책에 실려 있지 않은 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완역을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책이 책이 출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제 저자분한테 연락을 하셨나 봐요. 이번에 이제 책이 출간된다고. 그랬더니 마이클 교수님이 벌써 책이 나온 지 한 2년 반 정도 됐으니까 이 인공지능 분야가 엄청나게 빨리, 그리고 특히 작년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서문으로, 저자의 글로 이렇게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다시 또 추가로 줄 텐데 번역해 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흔쾌히 이제 허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너무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저는 작년에 그 챗GPT가 나와서 챗GP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좀 많이 흥분했거든요. 야,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인공지능이 진짜 이제 제대로 된 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거 꼭 좀 받아주세요. 제가 그거 꼭 번역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요 부분 조금씩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챗GPT가 나오기 전에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인공지능 쪽에 돈이 너무 많이 쏠리고 있더라. 자기 같은 교수가 상상하기에는 너무 많은 큰 돈이 인공지능에 쏟아붓고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챗GPT가 나오더니 세상이 더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좀 부정적이죠? 그러면서 이 챗GPT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얘가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챗GPT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같다. 첫 번째가 챗GPT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코파일럿 같은 것도 그냥 저희가 쉽게 쓸 수 있고 또 그 챗GPT 그 회원 이렇게 가입하면 거기서는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터넷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터넷만 되면 약간 가정에서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애를 하나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이 챗GPT 같은 경우에 말을 너무 잘한다. 아까 제가 코파일럿에 문제에 넣어줬던 거 한번 보셨잖아요. 그 대답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너무너무 말을 잘한다. 그래서 접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를 진짜 인공지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챗GPT에 있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얘는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모른다는 말을 못해요. 무조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대답을 해요. 예, 무조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중에는 맞는 대답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맞는 대답이 나오지만 어느 때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얘는 뭐라도 끌어가지고 와서 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얘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내가 모르는 것도 알아서 나 몰라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척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대답을 못하고 무슨 말이든 그냥 막 내뱉는다. 그리고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현재 나오는 기술들이 여러분을 현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다음에 등장할 새로운 인공지능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리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글을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진짜 겨울이 닥치면 공황이 올 것 같은데 정말 현혹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데 이게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강인공지능, 의식과 자아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은 이 책에 대해서 준비했던 내용들은 이 정도로 이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공지능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한두 마디 정도는 더 거둘 수 있고 더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공부하는 줄 아니? 왜 공부해? 제가 사실 대답을 잘 못했어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요? 달쭈피쭈피하고 대답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공부하는 이유는 남들한테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우고 책을 읽어서 알게 되면은 그걸 누군가한테 살짝 자랑을 해야. 근데 그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깊이 있는 지식은 아니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한 좀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었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썰도 풀고 하시면 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긴 시간 좀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